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양국 간 관계 복원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탐색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서먹했던 관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중 관계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분석입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단독회담에서 사드 경제보복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2월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연말쯤 북핵 문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다음 달 한중 정상이 다시 만나기 전까지 실무 차원에서 밀도 높은 물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중 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 역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8대 대선을 10개월 앞둔 2012년 2월, 국정원은 온라인 댓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트위터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7월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늘리며 정치 댓글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선 직전인 12월 11일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김모 씨의 댓글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김 씨의 컴퓨터에서 정치적 댓글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김 씨 컴퓨터에서 삭제됐던 관련 파일을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분석팀이 만든 100여 쪽 보고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모두 파기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12월 16일 발표 당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날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찰 간부도 국정원 직원과 50차례 이상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경찰 보도자료 배포 10여 분 뒤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국정원과 국방부에 이어 경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관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서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고 고창석 교사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헌화에 나선 단원고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현장에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운구차는 세월호를 돌아 목포 신항을 빠져나갔고 장례식장이 차려진 삼성 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이 고슴도치를 닮아 또치 선생님으로 불린 고 교사는 단원고 체육교사로 발령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대학생 때 인명구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는 침몰 당시에도 학생들의 탈출부터 돕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체육성으로 당연히 살아남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다시 아이들을 구하려고 다시 들어갔다고 하세요. 부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애들 돌보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였습니다. 고 교사는 3일장을 치른 뒤 모레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미수습자 9명 중 4명이 수습된 가운데 단원고 남현철 군,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 씨, 혁규군 부자 등 5명은 미수습자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방송을 위해서 우리 저 새날 방송에서 지금 요즘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시는 마차님께서 친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수많은 애청자분들 사이에서 난리예요. 뭐 마차님 관련해서 좀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방송 때문에. 소요는 녹음실도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푸른나무님께서 들으실 텐데, 네, 소연은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이거 다른 녹음은 왜 좀 다른가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촘촘한가? 다른 녹음은 어떻길래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평균 나이대가 지금보다 한 2배 높을걸요? 두 배. 2배요. 네. 그리고 오늘 마차님이 나오시는 관계로 소유방송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굳이 콕 집어 말씀해 주시는. 네. 또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새날 소유방송 98화입니다. 98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첫 번째 순서. 19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 이미 이제 당선이 됐고 이제 98년도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 진짜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산역사잖아요. 그렇죠. 네, 박정희랑도 붙어봤고. 납치도 다. 진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직원들 그 공모돼가지고 유력 야당 후보였었던 김대중 그 당시 후보를 납치해서 일본 공해상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그런 일이죠. 그 최근에 알쓸신잡에서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목포를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포에 오면 흔들린다. 그 말이 뭐랄까 되게 울컥하고 저는 그 말 끝에 혹시 유시민이 눈물을 보이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목포에서 느끼는 감정이 김대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한테는 네. 남다른 대통령?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 그런 부분을 반영했었던 게 그 마차님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IMF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그 모든 짐을 떠안게 되는 대통령직을 취임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또 연설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 눈물의 명연설. 맞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감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다해내서 맞지 않습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장래를 위해서도 국민 앞에 마땅히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그나마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도 취임이고 그때 당시 이제 전 세계를 달궜던 축제가 있었죠.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리는데 우리가 그때 94년도 미국 월드컵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98년도 월드컵은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게 됐어요. 뭐 선수들도 훌륭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차범근 감독이
그 지휘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예선전에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도쿄 대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대단했었어요. 그때 막 이민성이 그냥 30m인가 거기서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예, 그게 그냥 골문을 찰랑하면서 2대1로 이기는 대단한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죠. 센터링. 그러나 헤딩 전에는 1번 기다리고 있던 무뎌졌죠. 이기형. 자, 최영수 여유 있게. 자, 좋습니다. 왼발로 치고 슛. 이민성! 골까지야! 이민성! 후반전 41분. 네. 2대1이 됐습니다. 예측한 대로. 1번은 다리가 무뎌져 있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를 잡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분석한 대로 1번 가모시 감독 한 골 앞서면서 수비를 강화한 것, 이것이 결국은 상대가 무너지는 길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미있는 해설하시는 분들 전성시대라고. 신문선. 네. 그때 나온 건가요? 네, 그때 97년 예선부터 해서 대단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똑같아. 와, 이거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네, 제 성대모사 역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데. 그때 당시에. 어쩐지 이게 툭 하면 툭 나오는 그런 거구나. 네, 뭐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너 나와서 이거 한번 해봐. 애들 좀 졸고 있을 예. 때 그래. 안 좋아요. 막 이러면서. 예, 당시에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막상 본선에서 경기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았어요. 뭐 워낙 센 팀이랑 붙다 보니까. 그래서 예선 2차전에서 네덜란드랑 경기를 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참패를 맛봤네요. 예, 5대0으로 아주 대패를 했고 당시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그랬구나.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코수염을 기른 히딩크였는데 약간 좀 젊었었어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축구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경기 중에 감독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머. 그리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최용수 감독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전 스트라이커였는데 그 경기에서 약간 자기가 좀 빠지긴 했었어요. 최용수가. 근데 최용수가 뭐 인터뷰에서 차 감독이 나를 막 기용을 안 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땐 들어가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말들이 많았네요. 예, 말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중간에 경질돼서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 박항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마지막 벨기에전까지 치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어디로든 원인을 돌리고 싶었던 게 분노를 돌릴 대상이 그렇죠. 필요했나 보네요. 국력과 실력의 차이일 뿐이었을 에. 텐데. 네. 네덜란드 그때 쟁쟁한 선수도 많았죠. 뭐 베르캄프부터 해가지고 뭐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고 그리고 워낙 축구 실력 차이가 현격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렇지만 이제 5대0이라는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새벽 3시인가부터 중계를 했던 거라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서 본 거잖아요. 예민해져 있을 때. 네. 그걸 보고 출근하려니 마음이 얼마나 안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는 이제 책임질 사람 한 명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범근 감독이 경기 도중에 귀국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결정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같이 훈련을 해온 감독을 경질을 시켰을 때 이제 선수들이 받는 충격이라던가 네.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게 선수들한테 더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찬성이냐 반대냐 얘기가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차범근 잘 내려왔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저도 마차님이랑 생각이 비슷했는데 맞아. 이건 아니다. 그래도 맞아요. 끝까지 경기를 해봐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최강희 감독 있죠. 최강희 감독 관련해서 선수들이 막 SNS로 디스하고 말 안 듣고 막 그런 식으로. 아직 그 축구 적폐 얘기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얘기를 해봤고요. 당시에는 이제 우승팀 얘기는 마저 하고 가야겠네요. 프랑스가 프랑스. 우승했습니다. 역시 네. 홈그라운드. 네, 그리고 그때 뭐 또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뭐 지단. 네, 그렇죠. 예, 지단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은 프랑스가 우승을 하는 걸로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98년도에 있었던 획기적인 사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정민님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전 못 갔죠. 저 가보고 싶어요, 너무. 이미 끝났지만, 초등학교 때 저는 아람단을 했었는데, 걸스카우트랑, 걸스카우트랑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은 항상 금강산을 그 체험학습 같은 걸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람단은 항상 수도를 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크면 꼭 가봐야지 했는데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될 줄 몰랐죠. 현대그룹이 많이 이제 북한 쪽이랑 접촉이 됐었고, 뭐 아시겠지만 그 정주영 회장 고향이 그쪽이에요. 강원도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북쪽 강원도 그쪽이 고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통일에 대한 또 염원도 컸었고 그쪽에 일가 친척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양세병님이나 이 작가님 안 계셨을 텐데 마차님 기억하시기로 그 정주영 회장이 소떼 몰고 이제 올라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 네. 그건 유명하죠, 그 일화는. 네. 무슨 교육 동화도 있었어요. 뭐. 아, 고양이 그리운 할아버지가 뭐 소로 분장을 해서 소로 갖다 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면서 이 뭐야 이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할아버지는 아닌데. 네. 뭐야 이게 이렇게 봤던. 네, 하여튼 그 현대그룹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98년도에 2월 14일에 정몽원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이랑 협상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전쟁 전에 내려온 도망친 집안이라 좀 그런 향수가 있었는데 특히 큰어머님이 그쪽이 고향이시거든요. 북한 쪽 강원도. 그래가지고 한번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금강산이 12,000봉 해가지고 그 경치가 아주 수려하잖아요. 그럼요. 진짜 볼거리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항상 국어 시간에 문학 시간에 항상 금강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네.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런 평화 무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예, 김정일과 포옹하는 그 여담을 말씀드리면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입대한 지 한 2달 됐는데 이렇게 남북 정상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그 원래 군인 복무수첩을 주면은 거기 우리의 주적은 맞아요. 북괴라고 돼 있는데 주적자 지우고 다 북한으로 고쳤어요. 모여가지고. 네. 그 포옹 이후로?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러다 빨리 제대하는 거 아닌가. 약간 헛된 희망을 품었네요. 네, 순수한 마음으로 빨리 통일되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그 남북 관계가 되게 험악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개성공단 최근 사건으로는 개성공단 폐쇄하는 관계로 뭐 북한 쪽 피해도 피해겠지만 개성공단에 진출해 계셨던 수많은 맞아요. 그 사업가들 분들이 손해가 막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상 문제 가지고도 시비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 본다면은 새로 출범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인 부분은 지금 최근에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평화로운 남북관계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1998년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는데 또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건 3개만 짚어봤고요. 이 작가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5살 정도 되셨을 때인가요? 네, 6살. 6살 정도. 네. 좀 약간 어렴풋하게 기억은 있으실 거고. 네. 예. 아주 어렴풋하게. 양세병님이 한 3살 때 정도? 네, 3-4살. 예. 그 마차님은 저는 뭐 기억이 생생하죠. 그때 당시 우리 한창 전성기를 이제 전성기를 맞이할 때인데. 왕년 시절. 예. 저는 이제 또 98년 오면 저 개인적으로 되게 대학교를 이제 못 가가지고. 군대. 예. 아니요, 군대는 안 가고. 재수? 예, 재수생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98년도가 좀 남달라요. 예, 노량진 학원 옥상에서 비둘기똥 피해가면서 도시락 까먹고 내 기필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 안 가길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차님도 그때 당시 이제 새내기였죠? 그 당시 쯤에 새내기였는데 그쯤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었어요, 진짜. 학교를 정말 대충 다녔고 공부는 안 되겠다. 그냥 나는 입학의 의의를 두고 졸업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그때 학교 포기한 친구도 많았어요. 네. 네. 맞아요. 그 같이 입학했는데 순간 없어진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밀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런 경우가 그 뒤 몇 년 뒤까지 이제 지속이 됐었죠. 최근에도 불경기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맞아요. 신청이 많아서 밀린다 이런. 네, 그런 일도 있었죠. 한창 제 또래들이 군대 갈 때가 되게 그랬어요. 신청하면은 몇 개월 후에나 갈 수 있고. 네. 하여튼 저는 98년도 하면은 재수생 시절 얘기가 생각나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갑자기 우울해졌어. 우울해졌어. 분위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요. 98년도 있었던 사건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서 세나소유 방송 오늘의 이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리고 MB 때는 국방부 장관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임관빈, 그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와. 오늘 녹음하는 오늘 11일에 바로 구속이 된 거죠? 네, 새벽이었죠. 이거 소식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주 소식만 기다렸다고. 맞아요. 새벽 4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있었죠. 제가 새벽 4시경에 눈이 번뜩 떠졌어요. 바로 트위터 확인했나요? 아니, 저는 이제 텔레그램에 우린 뜨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또 새벽에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속보, 김관진 구속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희열.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염원한 대로,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죄상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었었잖아요. 어떤 행정직을 하는 공무원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군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이런 군을 믿고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군인은 보통 이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사병이었어요. 사병제도. 심지어 지난 2012년에 7월부터 댓글 공작에 투입해야 되는 군무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상검증까지 거치고 나서 친정부 성향의 군무원들만 뽑고, 그것도 모자라서 면접에서 호남 출신은 다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너무 치사하잖아요. 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하나회가 그랬었잖아요. 네. 호남 출신 배제하고 TK, PK 쪽, 그런 사람들 쪽 위주로 구성이 됐었던 그런 적폐가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살벌한 게 뭐냐면, 군인들은 좀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군무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군무원이면 이제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자신들의 사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상검증을 다 거치고 안전한 사람들을 꽂아놓으려고 했구나. 그렇죠. 군무원 한번 보면 이제 이 사람들 이제 긴 안목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해먹으려고 준비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데서. 뭐 거의 국가를 사유화 시키려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국가 전복 세력은 국방부의 장관이 앞장서서 한 게 아닌가. 네. 그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군 시절에 어떻게 군 생활을 했는지 저는 그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나름 군 생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권력에 빌붙어서 완전히 MB의 따까리 노릇을 한 거잖아요. 예. 따까리인 동시에 약간 얼굴마담 역할도 한 것 같은데. 얼굴마담이요? 약간 국방, 군인 강한 군인 이러면서 2011년부터 2013년도에 사이버사에서 심리전단을 만들었는데, 네. 무슨 이렇게 좀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 캐릭터나 힘을 잘 쓰는 캐릭터라거나 해결사 캐릭터라거나 그런 영화 포스터 주인공 얼굴에 김관진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국방, 안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해요. 네. 이런 일을 국가에서. 그 관련해서 사진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불멸의 이순신 사진에 김관진 얼굴 넣어가지고. 더러운 냄새 나지?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김관진이, 그러니까 요번에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랬잖아요. 입장 발표할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들어가서는 MB가 다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되고, 검찰의 수사의 방향도 이제 MB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쇼생크 탈출 아시죠? 네. 거기 보면은 그 악질 소장 밑에 악질 교도관 한 명 있잖아요. 네. 맨날 두드려 패고. 맞아요. 막 이제 으름장 놓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 뽀록이 나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제 신문사에 제보해가지고 막 경찰 오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교도관이 체포되면서 막 어린애처럼 울면서 끌려갔다고. 약간 그런 모습이 좀 투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성을. 거기에다가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 교도관 얼굴에. 그 소장은 이제 MB.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좀 많이 비슷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한 대학의 특정 과에 졸업생 전원을 군 사이버 이쪽에 다 채용을 하고 했죠. 그 대학이 또 공교롭게도 MB가 다녔던 대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방금 최정민 님이 예. 가고 싶다고 했던 네. 그. 안 가길 잘했던. 만약에 제가 갔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그거 그 주먹왕 랄프에다 김관진 얼굴 합성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아시아 합성 좀 해요. 그러니까요. 네, 합성 좀 하고 포토샵도 제가 스스로 혼자 깨우쳐가지고 배우고 막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기술 써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정원 그 직원들보다 낫잖아요, 포토샵 실력이. 그렇죠.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자타가 공연을. 자, 아예 이 학교하고 국방부하고 협약을 통해서 2012년 총선 직전부터 아예 그 신입생을 뽑고 졸업생 전원을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 돈도 다 주죠. 네, 그렇죠. 얘네가 학비도 필요 없이 완전히 정말 길러진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산학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자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네. 약간 떠잉 하는 게 그 대학생들이면 네. 보통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한 번쯤은 좀 뒷걸음질 치고 그럴 만도 한데 그냥 그대로 투입됐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때 무슨 유겐트 같은 애들은 네. 애들이잖아요. 네. 애들이니까 그냥 비판 의식 없이 세뇌 당할 수가 있는 건데 대학생인데 이거 하나 고발하지 못하고 저기 했다?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다 투입이 됐다? 되게 달콤한 제안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학비도 그렇고 그리고 애초에 기득권 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득권 층에서의 제안이 왔을 때 이 줄을 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게 한 번도 틀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또 애초에 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어느 학교에나 그런 성향인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있어. 어디에나 있죠. 다 있어요. 저희 때도 있었어요. 이 학과가 생기고 난 후에 이런 학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되게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건 자체가 되게 생소한 학과잖아요. 네. 거의 급조한 것처럼. 네, 맞아요. 근데 이때쯤에 대학교 동기가 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 학교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 교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랑 되게 쎄한데? 친한 동기였는데 그때는 야,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게 있었어? 하고 저는 사이버 대학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기사를 뜨고 나서 야, 걔 남편 빨리 찾아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관련 교수들이 젊고 꽤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얘네는 학교 들어갈 때부터 취업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동화. 네. 예,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네. 매력적이네. 달콤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취업난이 엄청나게 심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존적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너 뭐? 거기까지. 제안 받았니? 받으면 뭐. 예, 그리고 이제 김관진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임관빈 실장 네. 이 사람도 구속이 같이 됐어요. 네. 출두하는 사진을 보니까 김관진하고 입은 옷도 굉장히 커플룩스럽게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전화해서 깔맞춤한 것 같아요. 야 오늘 나 이렇게 입고 갈 테니까 너도 이렇게 입고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매지가이가 되네요. 매지가이. 똑같아. 매지가 이렇게 되는데 신기하네요. 그리고 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 사이버 사령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과 더불어서 2012년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도 받았다고 사령관 통해서. 뭔들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군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 정치 활동에 동원된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이명박이 내일이죠. 11월 12일 날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 출국 금지 반대 청원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10,000명 가까이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요일에 출국을 금지하는 거는 아마 무리일 거예요.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이 되긴 하죠. 하지만 입국을 금지시키는 건 어떨까요? 역발상이다. 입국 금지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네,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환수시켜 그래요. 나라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안 되지만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못 들어오면 미칠걸요? 네. 그러네. 자기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입국 금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꼼꼼한 사람이라서 더욱더 신경이 쓰일 거예요.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서 지켜보면 되는 거죠. 네. 일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마 잘 그럴 것 갔네. 같아요. 지금 일단 뭐 중동으로 일단 출국을 할 텐데 네. 중동에 가는데 뭐 좀 유인촌을 데려간다, 뭐 누굴 데려간다 지금 말이 많은데 뭐 잘 아시겠지만 유인촌은 예전에 과거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데려가는 건가요? 그 뒤로 그 유인촌이 또 MB 때 문화부 장관 했었잖아요. 네. 네. 찍지마 씨발이라는 네. 엄청난 명언을 남기셨죠. 들의
향해 욕설까지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야당은 국회 모독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감장인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완전 장관이 미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장관들 보세요. 막 열 받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질의에 응답해주고 하잖아요. 지금 야당들이 야당다운 행동을 합니까? 완전 진짜 깡패 같은 동네 양아치 같은 질문들을 해도 참고 대답해야 되는데 당시에 유인초는 호기롭게 찍지 마, 막 이러면서 기자들한테 욕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진짜 어디 양아치 같은 걸 장관이라고 꽂아놨네. 진짜 그 정권 클라스 볼만하네요. 장관일 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미 MB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네.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식의 그 행동이 암암리에 나온 것 같아요. 당시 김태호도 이제 국무총리 내정을 받아가지고 청문회 하는데 당시 야당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한테 사과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나 보네요. 기억하고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찌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MB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MB도 똑같죠. 뭐. 네, 뭐 주인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꼬붕들이 어련하겠어요. 사실 이 출국 금지 청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네. 뭐 기사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그러니까 시민들의 청원이 네. 되게 생각보다 힘이 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조두순 맞아요. 이제 징역 다 살고 나오면 뭐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겠다, 고려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아까 마차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 금지라던가, 맞아요. 네, 좀 더 괜찮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국 금지되면 볼만하겠다. 재밌겠다. 진짜. 예, 그리고 김관진, 임관빈이 구속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정농단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그 과정 속에 결국에는 수사의 칼끝은 이명박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9년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적폐도 청산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상받는 일이 꼭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며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김관진, 임관빈 구속이었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매주 물어뜯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씨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패싱 시리즈. 네, 홍준표의 패싱 시리즈. 홍준표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박정희 탄생 100주년 행사라는데 네. 참석하려고 참여했다가 결국 그 생가도 못 가보고 네. 대구 시민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한 뒤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돌아왔죠. 15분 만에 도망쳐 나왔죠. 예, 친박 관련한 이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뭐 야 임마 뭐 이름을 계속 뭐 이렇게 부른다던가 하는 예, 배신자. 나가라. 거짓말이다. 예, 그분한테 잘 어울리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거기서 친박은 이익 집단이다. 예, 맞는 말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제가 알기로는 친박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홍준표가 친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런 친박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박근혜를 출당시킨 그런 조치도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 100주년 기념 행사 그런 데서 이제 연설한다는 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았겠죠? 본인은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박근혜 출당 결정을 할 당시에요. 네. 그래서 이 행사에 가가지고 뭐 연설문을 막 접어가지고 막 사실 따로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호기로운 척 맞아. 막 5.16을 애드리브인 막, 척. 네, 막 뭐 죽은 사람 똥꼬를 계속 빨고 5.16을 뭐 혁명이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네, 하지만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봐봐요. 그 최근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을 건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DJ도 그렇지만 YS도 박정희에 대해 한이 골수에 찬 사람이에요. 그러게 왜 옆에다 갖다 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차별해요? 전두환, 노태우는 왜 안 거는 거예요? 그러게요. 버린 카드라 이거야. 전두환은 심지어 박정희의 양아들 그런 얘기까지 돌았던 사람이고, 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떠나갈 때 이제 금고에서 돈도 꺼내준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을 배제하면 안 되죠. 가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명박이 들으면 굉장히 서팔리학이죠. 네, 그렇죠. 홍준표가 또 이명박이랑 이렇게 서로 악수하면서 다정한 그 모습을 취하는 게 사진이 되게 많이 돌아요, 지금. 근데 이명박 사진은 또 왜 빼고. 아직 안 죽어서. 네. 그리고 이게 웃긴 게 5.16 혁명이라는 표현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YS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하면서 그 5.16 혁명 쿠데타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럼요. 언제적 얘기예요. 5.16 혁명으로 이게 홍준표가 이제 사상적 정체성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냥 입맛에 맞는 그때그때 말을 다 바꿔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친박도 사실 별로 안고 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고, 친박이라고 하면 딱 그 박정희까지만 친박만 끌고 가려고 그러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분 페북 열심히 하네. 11일 오전에 올린 거, 오늘 오전에 올린 건데. 따끈따끈한. 네. 자신을 이번에는 사카모토 료마에다가 비유하면서 왜 료마는 이렇게 추앙받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왜 대접받지 모르느냐. 못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료마 자체가 역사적으로 다시 봐야 될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걸 차치하고 써보면은 아직까지도 약간 전근대적인 시선에서 인물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가 모두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그 자신이, 홍준표 자신이 그 역사적인 그 인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회에 말씀드렸지만 넌 장피루급도 아니야.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질환이고요. 정신병이죠. 네, 이건 뭐 치유가 시급한 질환 같고, 뭐 일단은 뭐 친박들, 서청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들이 이제 강하게 홍준표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결국엔 뭐 바른정당 탈당파들이 가세를 해서 홍준표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제가 봤을 때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김무성 같은 사람은 진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거든요. 딱 봐가지고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판에 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표정이 껄끄러웠군요. 네. 연대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요. 뽀뽀는 유승민하고 하고 당은 여기로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같은 당에서도. 그 유승민이 영화 친구에서처럼 김무성 불러가지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니는 뽀뽀는 내랑 하고 충성은 음한데 가서 너 이 호로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그 좌충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헛발질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당 대표로서의 품격은 뭐 전혀 없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홍준표 씨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홍준표 씨가 대구에 가서 대구에 있는 뭐 친박들을 기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제목을 붙이자면 홍준표의 대구 패싱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 씨 호를 하나. 예. 패싱. 패싱 홍준표 선생. 그래요. 예, 패싱 홍준표 선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예, 오늘 이슈 세 번째입니다. 호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그 촬영이 되는 바람에 작동이 돼서 그 자신이 의심을 받았다라고 했었던 판사님 기억하시죠? 그럼요. 예, 성범죄 전담 판사였던 그분. 심지어 약간 집안도 거의 검문세가에 가까운 느낌으로. 홍모 판사. 네. 예, 그분이 어떻게 판결이 났나 최근에 궁금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는데 몰카 판사 관련한 사건이 4개월째 그냥 진행 중이래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대요. 네. 그런데 건강이 그렇게 나빠서 추가 조사도 못 받는 와중에 판사 일은 열심히 또 하고 계신다는. 맞아요. 아, 진짜 눈물 난다. 눈물 건강이 안 나네. 좋은데 또 열심히 그냥 현업에 종사하시고. 그리고 이게 7월 17일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네. 오래됐는데, 이게 사실 이번 말고 저번에 경향신문에서
그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0월쯤에 한번 수사가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현재 수사 중이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달이 그로부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당초에 7월에 경찰이 얘기했을 때는 뭐 2개월 내로 수사가 종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게 사실 그 집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드는 거죠. 네, 충청도권에서 의원직을 하고 있는 아버지, 또 작은 아버지, 아까 이 작가님이 짚었지만 거의 권문세조에 해당되는 네. 그런 집안 출신인데다가 이제 법조계 안에서도 이런 거는 이제 비호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범죄를 우선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판사석에 가가지고 네가 유죄다 무죄다 하고 있으니 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네. 일단 이런 사건은 이 판사 자체를 경질시키는 것도 맞는 거지만 아버지 또한 국회의원을 사퇴 네. 정도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럴 만한 맞아요. 건이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아들이 뭐 병역 기피하면은 금방 그런 얘기 나오면서 네. 이런 일에는 또 가만히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동료 의원 있잖아요. 이은재 의원이 자주 하는.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판사에게 유독 이렇게 너그러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괌에서 자녀 방치해서 네. 거의 해외 토픽 날렸던 그 판사 부부도 네. 국내에 들어와서는 그냥 구두로 경고밖에 받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더 엄격한 잣대를 대서 확실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국민들이 뭐 어떻게 보고 배우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성범죄 사건들 많았잖아요. 우리가 한샘 사건이라든지 뭐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뭐 현대카드도 있었고, 뭐 여기저기서 그런 성범죄 사건들, 그리고 그에 관련된 피해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럼 누가 법을 따르고 지키겠냐고요. 이런 범죄들을 용인하는 문화 자체가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도 이건 뭐 경미한 수준인걸 이러면서 맞아요. 되게 굉장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약한 형을 그냥 손방망이 때리는 걸 많이 보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것도 결국엔 여기서 원인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지만, 그때 당시 판사의 그 뭐랄까 해명이 되게 웃겼잖아요. 맞아요. 뭐 오작동이 났어. 아니 우리가 병신이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근데 자동으로 작동됐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날 여성의 하체를 3장을 그러니까요. 여성의 하체만 찾아서 카메라가 네.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 그 오작동이 되려면 그걸 모르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손에 들고 있냐고. 네. 아이고 오작동이 됐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짜 더 엄격하게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사람들이 네. 법꾸라지죠, 이것도 일종의. 맞아요. 법을 이렇게 피해가고 있다. 그런. 얼마나 법을 잘 알겠어요. 피해갈 그거를 엄청 잘할 거 아니에요. 딱 전문가잖아요. 보니까 이제 건강상의 이유 계속 되면서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법부 안에서도 그 모 의원의 아들이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봐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든다면은, 과연 이 나라의 사법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면 또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냐고요. 맞아요. 이 사람 얼굴은 그 SNS에서 너무 그 명함판 사진이 제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길 가다 봐도 알아볼 정도예요. 맞아요. 성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작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된, 전 국민적으로 집안을 이렇게 홍보하게 된, 공교롭게 그런 사건. 그리고 법원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8월 이후로는 법원 인사로 그 업무 변경이 돼가지고, 원래는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민사만 맡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언제 또 이렇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다 보면은 결국에 또 여성아동범죄 그 부서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재빨리 뭔가 경찰에서 좀 생각을 해서 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그래서 이제 판사에서 이제 해직이 돼가지고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김수창이랑 같이 이제 로펌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유유상종, 강용석, 김수창, 그리고 이 사람 3명이서
로펌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베이비 로션을 드려요. 범죄자들을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면 아주 잘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범죄자의 마음을 자기처럼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셨군요. 변론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뭐 남자는 그럴 수도 있죠. 남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도 과거에 막 이러면서. 잘 나갈 것 같다. 네, 그래요. 좀 우스갯소리로 끝나긴 했는데 이건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왔고요. 몰카 판사의 최근 근황이 어떤지 한번 애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취지에서 가져온 이슈였습니다. 몰카 판사의 근황이었습니다. 금주의 시사. 예, 금주의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소유방송을 빛내주고 계시는 스페셜 게스트 마차님이 가져오신 시사를 필두로 시작할 건데요. 와. 어떤 시사 준비하셨습니까? 부담 100배네요. 예, 부담 느끼지 마시고 평소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시잖아요. 더 부담 주고 있어. 그러면? 저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강동성심병원의 간호사 노출 장기자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 병원이 임금체불 사건이 터진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간호사를 포함해서 이 병원의 직원들한테도 임금체불을 할 만큼 이 병원이 힘든 병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병원이 성심병원 계열이 업무 환경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해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개요를 보면은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강요된,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배꼽 뒤에 맞아요. 짧은 핫팬츠를 입은 채로 장기자랑을 하게끔 만든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성심병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병원의 재단이죠. 일송재단에서 하는 건데 이 재단이 병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심의료재단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은 무슨 성심병원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뭐 네. 한강성심, 경동성심, 춘천성심, 뭐 한림대성심 이렇게 보면. 예, 그리고 아까 마차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재단이 과연 돈이 없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20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병원을 그러니까 계열사라고 하면 좀 웃긴데 병원이 이제 또 내잖아요. 네. 그거 많이 낸 병원 중에 하나예요. 병원이 이렇게 왕성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뭐 무슨 센터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서 네. 이게 1년에 하루 이 재단이 만들어진 날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슈가 된 게 간호사만 된 거지만 사실은 재단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직군들이 이런 장기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남자 간호사도 차별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게 또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모든 사회에서 어떤 인간을 사물화시키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장기자랑 이렇게 쳐보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장기자랑하고 유사한 사진들이 뜹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에 이번에 장기자랑 해야 되는데 맞아요. 뭘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엄연히 존재하는 어떻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 네. 이런 거죠. 일단 간호사라는 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라는 직종이 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여자들한테 강요하는 어떤 애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사회에서도 강요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었는데 이 애교라는 것은 후진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글이 굉장히 회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일본과 한국에만 특이하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너무 다들 격하게 공감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되게 인기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외국인들을 앉혀놓고 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국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거기 남자들이 다 막 한국 여자들은 애교가 있다. 애교를 처음 봤다. 애교는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막 오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일본 여자랑 한국 여자를 사귀어본 남자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서구 쪽으로 가서
애교라는 거를 보여주면 쟤 뭐 문제 있냐. 네, 되게 아기 네. 왜 아기인 척을 하지? 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이유 설리 사건으로도 있었지만 소아성애 문제가 좀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들 중에 아기스럽고 애교 부리는 그룹들 있잖아요. 그런 그룹들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맞아요. 아기가 짧은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변태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정상이 아니고 약간 그런 여자가 있다면 발달장애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선 되게 애교가 너무 귀엽고 저도 박보영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귀여워요. 예. 근데 그 배우가 90년생이에요. 근데 헐리우드 배우 중에 같은 나이의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니퍼 로렌스예요. 그렇구나. 되게 묘하다. 차이가 나요. 네. 너무 대비됐는데. 네. 예. 뭐 헝거 게임이나 엑스맨에서 그 파란 옷 이렇게 나오는 사람. 네네. 그렇게만 딱 보면은 그냥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비교지만 우리나라가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가, 무엇이 인기가 있는가 이걸 맞아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난 50년보다 최근 10년이 더 빨라졌는데 저는 그 이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아니 여자 대통령이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반발 심리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아니었죠. 네. 공주였죠, 그냥. 성이 없어. 성이 무성이야?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에서. 아, 그래요? 저만 알아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공부가 없으면은 네. 그 저는 아까 막 마차님이 그 제니퍼 로렌스랑 그 박보영 비교했을 때 확 오더라고요. 그쵸. 예.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강요받는 것. 제가 기억나는 한 컷이 있는데 김무성이 나경원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있어요. 아, 맞아. 이게 참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유팀하고 저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안 나요? 그럼요. 제가 한 10여 년 먼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했던 이런 장기 자랑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거 지금 최근까지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말 파티에 거의 뮤지컬 수준의 장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데는 연수 때 들어가서 걔네는 아마 한 2박 3일인가 할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반발이 심하겠지만 북한에서 하는 이 피켓 율동 같은 거 있죠. 군무. 네, 예. 그런 걸 하더라고요. 게임. 모여서 예. 경기장에 모여서 마스 게임이라 그랬지. 그런 걸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팀워크를 돈독하게 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간호사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가요. 이게 나중에 경쟁을 하다 보면 이 일송재단에서도 각 병원마다 붙여가지고 경쟁을 해서 1등을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기사화에서는 굉장히 피해자들이 화가 난 그런 기사지만 블로그에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일송재단에서 한 거 중에 이 병원에서 간호사팀이 1등을 해서 좋아하는 블로그 글도 봤어요. 그렇겠죠. 맞아요.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짧은 옷을 입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장기자랑을 빠질 수가 없어요. 특히나 내 직급이 낮을수록.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정말 많은 걸 했었는데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발레를 하고 싶어서 대학교 나오고 나서 발레를 배웠는데 그 어린이 발레단대로 핑크색으로 슈즈부터 다 맞춰서 입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핑크색 소세지여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장기자랑 팀에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박태환하고 김연아가 올림픽 나가서 굉장히 히트를 칠 때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하자. 그래서 저희 팀의 차장님, 남자 차장님이 박태환을 하고 할 때 이제 타이즈를 입고 그 너무 이렇게 야하니까 수영복을 위에다 또 입고 예. 물안경을 쓰고 자기가 막 박태환 흉내를 냈어요. 호텔에서 하는 연말 파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질스럽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저질스럽다. 근데 저는 그때 또 뭘 했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김연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분홍색 소세지 옷을 가지고 와서 죽음의 무도를 네, 그런 걸 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옷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정말 당시에 트리플 악셀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밑에서 다른
부장님이 저를 잡고 발목을 이렇게 잡고 저를 들어 올려준 거예요. 제가 이제 포즈를 취하면 거기서 이제 세 바퀴를 도는 거였는데 본인도 긴장하고 힘들다 보니까 세 바퀴를 돌기 전에 그리고 제가 타이즈를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워 손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발목을 잡았는데 종아리, 무릎 막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가니까 보는 사람들도 긴장이 되고 민망해.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일단 등장 순간부터 박장대소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죠. 사실 그렇게 빵 터지는 거를 회사에서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절반의 성공은 했지만 나를 버려가면서 그래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지 못하고 한 바퀴 반 돌고 내려오긴 했는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불킥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기억이 과연 내가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맞아요. 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이런 문화가 사라졌다고 할 수 없어요. 아직도 있을 겁니다. 더 하면 더 할 거예요. 네. 요즘은 보면은 일단 회사에서 이 팀별로 금액을 지원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학원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댄스 학원은 댄스 학원 등록을 하는 거예요. 팀 자체가. 그러면 이걸 업무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엄청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누굴 위해서 해야 되나? 그러게요. 누굴 위하겠어요? 이런 그렇죠. 경우가 얼마나 많냐면 그 어플이 나왔는데 일회성으로 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약간 그런 어플인데 광고를 SNS에서 그렇게 해요. 신입사원분들 장기자랑 힘드셨죠? 뭐 이러면서 광고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거든요. 제가 이거랑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네. 그러면 2박 3일 뭐 이렇게 하는데 꼭 부서별 장기 자랑을 해요. 맞아요. 사업부.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참석을 안 하던 사업부였는데 갑자기 급조해서 참석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뭘 할까 했는데 막 그 다른 사업부들은 뭐 몇 년 동안 막 그 옷 맞춰가지고 군무 막 밴드 뭐 이런 거 맞아요. 하니까 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촬영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준비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따이따이한 거예요. 근데 진짜 촬영했어요. 막 강목으로 사람 몸 때려가지고 뭐 강목 부서지고 막 유리병으로 머리 치고 그리고 기왓장 막 머리로 격파하고 자극적이야. 진짜 했어요. 저도 막 머리로 기왓장 5개 격파했는데 그거 하고 났더니 그 교통사고 났을 때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떡해. 목이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동료는 열장은 깼어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우승을 하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행사 관계자가 그거 너무 재밌었다고 그 CD로 구워서 우리 줬는데 그 집에서 한번 틀었더니 그 와이프가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너 나가서 이런 식으로 돈 버니 막 이러면서. 근데 다른 분들 다 좋아할 거예요. 하여튼 암암리에 그런 식으로 폭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폭력이에요. 예.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준비했었던 기억 나는데 너희는 이것만 해가지고 한 달 내내 촬영만 했어요. 출근해가지고 도복 갈아입고 진짜? 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뭐 그 막 기왓장도 격파하고 막 나무로 막 사람도 신경 생긴 때리고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촬영 중에 먹는 걸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양파를 하나 통째로 씹어 먹는다든지 뭐 와사비랑 겨자를 한 통씩 먹는다든지 뭐 마요네즈를 통째로 짜 먹는 뭐 그걸 했는데 뭐 일단 우승을 해서 그때 당시 기분은 좋은데 그 뒤로 생각하면 좀 씁쓸한 그 고통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임원급은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한 대리 과장급까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 무대 앞에는 항상 사장님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앉아있기 맞아요. 때문에 동그란 테이블. 네, 네. 이걸 누구를 위한 건지 정말 기쁨조. 이거는 기쁨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이거를 단순히 이제 그 성희롱이나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갑에 의한 을이 당하는 그 피해, 폭력의 피해 그런 부분까지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간호사라는 집단을 되게 성적으로 소비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 일부러 간호사라는 집단의 그런 성적 대상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전문직 중에 특히나 여성이 많은 전문직들 있잖아요. 스튜어디스랑 간호사 그리고 뭐 비서 이런 게 굉장히 성적인 소재로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 간호사 머리에 쓰는 캡이 사라진 지가 언제고 간호사가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는 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할로윈 코스튬으로 그런 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드라마 중에 병원선인가? 거기서 그 간호사 복장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병원선이라 그 드라마 뭐 간단히 말씀 스포하는 건 아니지만 배 타고 가면서 낙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의료 혜택 못 받은 분들한테 봉사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는데
그 짧은 미니스커트 간호복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제정신인가?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다가 네. 제가 그 할로윈 파티를 원래 안 즐겼었는데 이번에 할로윈 파티를 하자라고 해서 새벽아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제가 나 예전부터 섹시한 여경찰 해보고 싶었어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뭔가 싸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패티시즘적 네. 소비라고 하죠. 그런 게 특히나 그런 여성의 직업에 관련해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 직업 관련 복장 패티시즘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업군도 아까 정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자랑 같은 거 강요 문화 이런 거는 있는데 왜 간호사한테 야한 그리고 그게 복장뿐만이 아니고 관능적인 표정과 손짓과 그 몸짓을 일부러 강요를 했대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짤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김연아나 뭐 차력처럼 자기네들이 생각한 게 아니고 윗선에서 섹시한 표정을 짓고 다리 벌리는 동작을 넣고 이런 옷을 입어라라고 강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간호사 집단에 대한 성적 대상화 문제도 같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거를 업무의 연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2012년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는데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서울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장기자랑을 할 때 간호사들한테 더 많이 벗는 그런 쪽에 1등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기사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기사들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간호사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미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로 나와요. 맞아요. 우리는 왜 허리가 들어간 간호사복을 입어야 되죠? 움직이기 불편한데. 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근데 요즘 최근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통짜리 맞아요. 위아래 그냥 고무줄 바지 편하게 많이 입고 다니긴 하는데 복장이 여러 가지예요. 간호복이라는 그렇죠. 게 간호복 이렇게 뭐 구매하라고 이렇게 책자가 많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 간호한테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네, 그런 맞아요. 옷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여성한테 강요되는 거잖아요. 네. 여성스럽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형수술이 있어요. 애교살 필러. 맞아요. 네. 이런 또 이쁜이 도대체 수술인 줄 알았어. 또 그것도 외국에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있을걸요? 알았어. 도대체 애교살이라는 게 무엇이며 네. 그걸 왜 채워야 하나. 그렇죠. 맞아요. 사근사근한 눈웃음을 위한 거죠. 그렇죠. 애교스러운 눈웃음을 네. 위한.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런 장기자랑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여성에 관련된 여성 신장에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 사회에서 그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회사 문화로서 피해받는 일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마차님 기대 이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이거는 여성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래요. 저도 많은 걸 느끼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마차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입니다.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우리 소요의 그 폭풍의 핵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들어볼 건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폭풍의 핵을 들고 오셨습니까?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시사를 준비했는데요. 아, 요즘 뜨겁죠? 그렇죠. 네. 낙태죄가 현재 공식 통계에 잡히는 합법적인 낙태가 한 해 약 5천 건 가량이래요.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낙태는 최소 10만 건에 넘어설 거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관측이거든요. 그래서 100건의 낙태 중에 기껏해야 5건 정도면 합법이고 나머지는 낙태 여성과 수술 의사 등 적어도 연간 20만 명 이상의 범법자를 양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불법 낙태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2012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된 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낙태죄 폐지 청원을 찬성하고 나서면서 이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일단 청원 내용을 보시면 지난달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딱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기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입니다. 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자연유산 유도약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분이 청원인이 덧붙여서 현재 119개국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을 국내에서도 합법으로 인정하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국내 시판 허용을 요청을 했는데 미프진이 뭐냐면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서 안정성과 효과를 인정을 받은 제품이고 또 마취랑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2005년도에 필수 의학 품목으로도 등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낙태 성공률도 90%에서 95% 정도 되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프랑스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이후로 초기에는 대중들에 의해서 반대가 있어서 회사에서 시장 철수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랑 보건국에서 공중 보건을 위해서 이 약물은 계속 생산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1990년도예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그때부터도 프랑스는 이 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뭐 영국, 미국 등등이 이렇게 승인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아일랜드, 폴란드 제외한 모든 유럽 나라가 이 약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낙태죄가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합법적인 낙태 요건과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어요. 일단 형법에서 낙태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부녀가 낙태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임신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처벌이고 그리고 의사, 한의사 등 낙태를 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그러니까 낙태 한 번에 적어도 2명은 범법자가 되는 거죠. 지금도 다 안 하는 것 같잖아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사실 제 또래만 돼도 네. 저처럼 여성 인권 같은 거에 관심이 있고 좀 친하고 이런 부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주변인들에게 평가가 되면 제 귀에도 저는 직접적인 지인들로부터 들어요. 근데 제 또래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주위에 적어도 한두 명씩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여성만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이게 합법적인 시술을 할 때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성 네, 맞아요. 네. 그게 합법적일 수 있는 조건이 딱 5가지밖에 없는데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강간, 중간강일 경우, 그리고 그 혈족, 인척 간의 임신이 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경우, 이 5가지 이외에는 다 불법인 셈이거든요. 합법적으로가 불가능한데 이게 낙태죄에 대한 논쟁으로 이제 얘기가 넘어가 보면은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학교에서 뭐 토론 수업을 하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낙태 아니면은 사형법 이걸로 항상 토론을 시켰었어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되게 자극적인 사진들? 네. 낙태에 대한 자극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건 정말 안 되는 거다라는 게 훨씬 강했거든요. 토론을 시키긴 하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는 식의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성교육을 받을 때도 낙태 영상 같은 거를 여학생들 있는 반에서는 틀어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말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거든요.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영상들을 막 보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논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사실 명확한 분류 없는 언어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소통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놓고 각자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청원자들이나 반대자들이 말하는 낙태가 어떤 낙태인지 그리고 찬성하는 낙태는 어떤 낙태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도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가 종료되는 12주까지의 태아가 낙태인지 아니면 모체 밖에서 독자 생존이 가능해지는 24주 이전까지의 태아인지 아니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생명이라는 게 수정란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수정 후 뭐 8주까지의 배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부터 태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주장과 정자도 생명이니 뭐 자위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주장이 맞아. 불필요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잡혀갈 사람 참 많겠다. 다 잡혀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시간과 체력 낭비만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서로 내는 목소리가 완전히 상이하게 달라버리게 되고 결국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어떤 낙태인지 네. 그리고 여성의 행복 추구권보다 소중한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인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특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간 혹은 태아의 생명권은 모두 중요해요. 그래서 당장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사실 고르기가 어렵죠. 고르기가 힘든데 이 양자택일의 프레임 자체가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더 우선권을 가지냐의 문제는 정답을 낼 수 있지만 둘 다 소중한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낙태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이 문법에서 어떤 낙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인지의 선택지들로 옮겨가야 하고 특히 다른 나라의 케이스들을 보면은 사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낙태가 부분적 합법이거든요. 전체 다 그냥 낙태 자체가 무슨 이유에 상관없이 합법인 데는 4개국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낙태를 절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 낙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나라는 6개국이에요. 네. 나머지 국가는 다 뭐 기간이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법안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낙태의 찬반을 넘어서서 분명한 거는 모든 생명이 최초에 시작되는 게 여성의 자궁이잖아요. 그 자궁을 가진 여성에게는 아기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할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은 뭐 생명의 우선권을 넘어서서 일단 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현행 낙태죄 규정이 뭐 5가지 뭐 제한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손봐야 된다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어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어요. 사실 현행법이 잘못됐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논의의 초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낙태인가에 있어야 하고 때마침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초기,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임신 초기라는 제한이 걸려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추후에 논의돼야 할 부분이고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드디어 이 시기를 놓고 논쟁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30일 내로 정부가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불길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갈 길이 멀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낙태법 합법화된 게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비용 자체는 프랑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프랑스도 한 7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나라도 한 그 정도 든다고 하는데 주 수에 따라서 좀 달라요. 뒤로 갈수록 70만 원보다 더 높아지기는. 프랑스 같은 데는 거의 전액 건강보험에서 환불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다만 12주 이전에 네. 면 가능하고요. 낙태를 뭐 남편이 못하게 한다거나 뭐 남자친구가 방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래야 돼요. 사실 저는 이 낙태 뭐 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죄 폐지 이런 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원치 않는 임신부터 좀 보호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는데 무슨 시청자의 고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무슨 얘기였냐면 남자친구가 콘돔을 쓰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감도가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여자친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본인이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해야 되는 일인데 네가 정 불안하면 피임약을 먹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닌 거잖아요. 낙태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동의, 뭐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피임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특히 네. 남자들의 그 피임이 제일 확실한 부분이잖아요. 그 여성들 피임 장치나 피임약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임약 같은 경우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그런 몸에 기능을 영향을 하고, 많이 주는 예, 약이죠.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안에 뭐 이제 임신 방지하려고 기구를 삽입한다든지 그런 게 정착률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자궁 안에서 이제 잘못돼가지고 또 다른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피임 자체가 이제 남성들이 이제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 작가님이 제기하신 문제처럼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거죠. 나는 이게 싫어서 안 할 거야. 근데 대신에 그렇게 네가 불안하면 네가 해. 그거는 이제 좀 비겁한 논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와서도 여자한테 그런 임신 관련한 모든 일들은 모든 책임은 다 여자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모든 맞아요. 부담을. 그리고 이게 문제인 게 성교육에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중학생 정도의 성교육 시간에서도 콘돔을 나눠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맞아, 콘돔을 살 수도 없고 청소년들이 학교 과제 때문에 콘돔을 샀어야 됐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콘돔을 샀어야 됐어요. 근데 네이버 검색어에 치면은 그냥 콘돔을 쳤을 뿐인데 뭐 그린 캠페인에 의해서 결과가 그냥 안 나요. 저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콘돔이 피임 도구여서 꼭 성관계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한 어떤 물건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약국 가서 사왔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런 것도 문제가 충분히 되고, 그리고 보통 한국인 그 청소년 친구들이 보는 야동이 보통 콘돔을 안 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그런 데서 성교육을 받으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멋있는 성관계고 되게 막 찌질한 사람들이나 뭔가 그런 거를 쓴다. 야동이 없는 되게 재미없는 성관계 약간 이런 인식이 박혀있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조금 직접적인 성교육을 많이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바꿔나갈 필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양세병님 이 작가님 그리고 마찬가지 다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임신한 사람은 있는데 임신시킨 놈은 없고. 맞아. 그렇죠. 어디 갔어. 그 미혼모 막 이런 얘기 있는데 미혼부는 없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 인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낙태죄 폐지 청원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하던 얘기 덧붙이자면 성관계를 처음 시작한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현재 13살. 예, 13세. 예. 평균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 13세. 예, 성교육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이 낙태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임신 중단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낙태를 근절하는 게 절대 아니라 위험한 시술을 부추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낙태 연구단체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14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낙태가 허용된 국가에서는 위험한 시술 비율이 10%에 그친 반면에 낙태 금지 국가에서는 75%에 달하는 거래요. 위험한 시술이 감행될 확률이 커지죠. 마지막으로 국제 엠네스티 입장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성의 몸과 건강은 의사의 자문을 받아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인과 행정관의 몫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대부분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인데 그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대부분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뭐 특정 집단의 그 이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종교의 입장이 대변될 확률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 낙태죄 폐지 청원 서명 운동.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우리끼리 공유가 된 것 같은데 애청자분들이 듣고서는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악플 말고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금주의 시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차님 방송 다 끝났는데요. 예, 오늘 소요방송 참가하신 소감을 듣고 싶네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퀄리티 타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들고 오신 시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시사들이 다 좋지 않았나. 평소에도 좋았지만. 평소와 다르게요? 평소에도 좋았죠. 이거 말 잘해야 돼.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남자 혼자서 아리따운 여성 세 분과 방송 진행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소요방송 98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북괴라고 돼 있는데 주적자 지우고 다 북한으로 고쳤어요. 모여가지고. 네. 그 포옹 이후로?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러다 빨리 제대하는 거 아닌가. 약간 헛된 희망을 품었네요. 네, 순수한 마음으로 빨리 통일되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그 남북 관계가 되게 험악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최근에 그 개성공단 최근 사건으로는 개성공단 폐쇄하는 관계로 뭐 북한 쪽 피해도 피해겠지만 개성공단에 진출해 계셨던 수많은 맞아요. 그 사업가들 분들이 손해가 막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상 문제 가지고도 시비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 본다면은 새로 출범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인 부분은 지금 최근에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평화로운 남북관계 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1998년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는데 또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건 3개만 짚어봤고요. 이 작가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5살 정도 되셨을 때인가요? 네, 6살. 6살 정도. 네. 좀 약간 어렴풋하게 기억은 있으실 거고. 네. 네. 아주 어렴풋하게. 양세병님이 한 3살 때 정도? 네, 3, 4살. 예. 그 마차님은 저는 뭐 기억이 생생하죠. 그때 당시 우리 한창 전성기를 이제 전성기를 맞이할 때인데 왕년 시절. 예. 저는 이제 또 98년 오면 저 개인적으로 되게 대학교를 이제 못 가가지고 군대. 예. 아니요, 군대는 안 가고 재수? 예, 재수생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98년도가 좀 남달라요. 예, 노량진 학원 옥상에서 비둘기똥 피해가면서 도시락 까먹고 내 기필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가겠다. 안 가길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차님도 그때 당시 이제 새내기였죠? 당시쯤에 새내기였는데 그쯤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었어요, 진짜. 학교를 정말 대충 다녔고 공부는 안 되겠다. 그냥 나는 입학에 의의를 두고 졸업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그때 학교 포기한 친구도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 같이 입학했는데 순간 없어진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밀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런 경우가 그 뒤 몇 년 뒤까지 이제 지속이 됐었죠. 최근에도 불경기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맞아요. 신청이 많아서 밀린다 이런. 네, 그런 일도 있었죠. 한창 제 또래들이 군대 갈 때가 되게 그랬어요. 신청하면은 몇 개월 후에나 갈 수 있고. 네. 하여튼 저는 98년도 하면은 재수생 시절 얘기가 생각나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갑자기 우울해졌어. 우울해졌어. 아, 분위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요. 98년도 있었던 사건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서 세나소유 방송 오늘의 이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리고 MB 때는 국방부 장관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임관빈 그 2명이 구속됐습니다. 와. 오늘 녹음하는 오늘 11일에 바로 구속이 된 거죠? 네. 새벽이었죠. 이거 소식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주 소식만 기다렸다고. 맞아요. 새벽 4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있었죠. 제가 새벽 4시경에 눈이 번뜩 떠졌어요. 바로 트위터 확인했나요? 아니, 저는 이제 텔레그램에 우린 뜨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또 새벽에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속보, 김관진 구속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희열.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염원한 대로,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죄상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었었잖아요. 어떤 행정직을 하는 공무원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군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이런 군을 믿고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군인은 보통 이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사병이었어요. 사병제도. 심지어 지난 2012년에 7월부터 댓글 공작에 투입해야 되는 군무원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상 검증까지 거치고 나서 친정부 성향의 군무원들만 뽑고, 그것도 모자라서 면접에서 호남 출신은 다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너무 치사하잖아요. 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하나회가 그랬었잖아요. 네. 호남 출신 배제하고 TK, PK 쪽 그런 사람들 쪽 위주로 구성이 됐었던 그런 적폐가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살벌한 게 뭐냐면 군인들은 좀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군무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군무원이면 이제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자신들의 사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상 검증을 다 거치고 안전한 사람들을 꽂아놓으려고 했구나. 그렇죠. 군무원 한번 보면 이제 이 사람들 이제 긴 안목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해먹으려고 준비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데서. 뭐 거의 국가를 사유화 시키려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국가 전복 세력은 국방부의 장관이 앞장서서 한 게 아닌가. 네.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군 시절에 어떻게 군 생활을 했는지 저는 그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나름 군 생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권력에 빌붙어서 완전히 MB의 따까리 노릇을 한 거잖아요. 예. 따까리인 동시에 약간 얼굴마담 역할도 한 것 같은데. 얼굴마담이요? 약간 그 국방, 군인 야 강한 군인 막 이러면서 그 2011년부터 2013년도에 사이버사에서 심리전단을 만들었는데 네. 무슨 이렇게 좀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 캐릭터나 힘을 잘 쓰는 캐릭터라거나 해결사 캐릭터라거나 그런 영화 포스터 주인공 얼굴에 김관진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국방, 안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다고 해요. 네, 이런 일을 국가에서 그 관련해서 사진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불멸의 이순신 사진에 김관진 얼굴 넣어가지고 더러운 냄새 나지.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김관진이 그러니까 요번에 그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랬잖아요. 입장 발표할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들어가서는 MB가 다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되고. 검찰의 수사의 방향도 이제 MB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쇼생크 탈출 아시죠? 네. 거기 보면은 그 악질 소장 밑에 악질 교도관 한 명 있잖아요. 네. 맨날 두드려 패고 맞아요. 막 이제 으름장 놓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 뽀록이 나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제 신문사에 제보해가지고 막 경찰 오니까 그때 당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교도관이 체포되면서 막 어린애처럼 울면서 끌려갔다고. 약간 그런 모습이 좀 투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성을. 거기에다가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 교도관 얼굴. 그 소장은 이제 MB.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좀 많이 비슷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한 대학의 특정 과에 졸업생 전원을 군 사이버 이쪽에 다 채용을 하고 했죠. 그 대학이 또 공교롭게도 MB가 다녔던 대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최정민 님이 예. 가고 싶다고 했던 네. 안 가길 잘했던. 만약에 잘 갔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그거 그 주먹왕 랄프에다 김관진 얼굴 합성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아시잖아요. 합성 좀 해요. 그러니까요. 네, 합성 좀 하고 포토샵도 제가 스스로 혼자 깨우쳐가지고 배우고 막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기술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원 그 직원들보다 낫잖아요. 포토샵 실력이. 그렇죠. 저희가 많이 봤잖아요. 자타가 공연을. 그래서 아예 이 학교하고 국방부하고 협약을 통해서 2012년 총선 직전부터 아예 그 신입생을 뽑고 졸업생 전원을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 돈도 다 주죠. 네, 그렇죠. 얘네가 학비도 필요 없이 완전히 정말 길러진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산학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자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네. 약간 또잉 하는 게 그 대학생들이면 네. 보통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한 번쯤은 좀 뒷걸음질 치고 그럴 만도 한데 그냥 그대로 투입됐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무슨 유겐트 같은 애들은 네. 애들이잖아요. 네. 애들이니까 그냥 비판 의식 없이 세뇌 당할 수가 있는 건데 대학생인데 이거 하나 고발하지 못하고 저기 했다?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다 투입이 됐다? 되게 달콤한 제안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학비도 그렇고 그리고 애초에 기득권 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득권 층에서의 제안이 왔을 때 이 줄을 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게 한 번도 틀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또 애초에 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어느 학교에나 그런 성향인 사람들은 다 있으니까. 있어. 어디에나 있죠. 다 있어요. 저희 때도 있었어요. 이 학과가 생기고 난 후에 이런 학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되게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건 자체가 되게 생소한 학과잖아요. 네. 거의 급조한과처럼. 네, 맞아요. 근데 이때쯤에 대학교 동기가 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 학교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 교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랑 되게 친한 동기였는데 그때는 야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게 있었어? 하고 저는 사이버 대학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기사를 뜨고 나서 야 걔 남편 빨리 찾아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관련 교수들이 젊고 꽤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얘네는 학교 들어갈 때부터 취업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동과. 예.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네. 매력적이네. 달콤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취업난이 엄청나게 심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생존적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너 뭐? 거기까지. 제안 받았니? 받으면 뭐. 예, 그리고 이제 김관진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임관빈 실장, 네. 이 사람도 구속이 같이 됐어요. 네. 출두하는 사진을 보니까 김관진하고 입은 옷도 굉장히 커플룩스럽게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전화해서 깔맞춤한 것 같아요. 야, 오늘 나 이렇게 입고 갈 테니까 너도 이렇게 입고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예, 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매지가이가 되네요. 매지가이. 똑같아. 매지가 이렇게 되는데 예, 신기하네요. 그리고 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 사이버 사령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과 더불어서 2012년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물도 받았다고 사령관 통해서. 뭔들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너 나와서 이거 한번 해봐. 애들 좀 졸고 있을 예. 때 그래. 안 좋아요, 막 이러면서. 예, 당시에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막상 본선에서 경기가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았어요. 뭐 워낙 센 팀이랑 붙다 보니까. 그래서 예선 2차전에서 네덜란드랑 경기를 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참패를 맛봤네요. 예, 5대0으로 아주 대패를 했고 당시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그랬구나.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코수염을 기른 히딩크였는데 약간 좀 젊었었어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축구에서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경기 중에 감독이 경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머. 그리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최용수 감독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전 스트라이커였는데 그 경기에서 약간 자기가 좀 빠지긴 했었어요. 최용수가. 근데 최용수가 뭐 인터뷰에서 차 감독이 나를 막 기용을 안 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땐 들어가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말들이 많았네요. 예, 말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중간에 경질돼서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 박항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마지막 벨기에전까지 치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어디로든 원인을 돌리고 싶었던 게 분노를 돌릴 대상이 그렇죠. 됐나 보네요. 국력과 실력의 차이일 뿐이었을 에. 텐데. 네. 네덜란드 그때 쟁쟁한 선수도 많았죠. 뭐 베르캄프부터 해가지고 뭐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고. 그리고 워낙 축구 실력 차이가 현격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렇지만 이제 5대0이라는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새벽 3시인가부터 중계를 했던 거라 사람들이 밤잠을 설쳐서 본 거잖아요. 예민해져 있을 때. 네. 그걸 보고 출근하려니 마음이 얼마나 안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는 이제 책임질 사람 한 명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범근 감독이 경기 도중에 교육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결정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같이 훈련을 해온 감독을 경질을 시켰을 때 이제 선수들이 받는 충격이라던가 네.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게 선수들한테 더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찬성이냐 반대냐 얘기가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차범근 잘 내려왔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저도 마차님이랑 생각이 비슷했는데 맞아. 이건 아니다. 그래도 맞아요. 끝까지 경기를 해봐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최강희 감독 있죠. 최강희 감독 관련해서 선수들이 막 SNS로 디스하고 말 안 듣고 막 그런 식으로. 아직 그 축구 적폐 얘기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얘기를 해봤고요. 당시에는 이제 우승팀 얘기는 마저 하고 가야겠네요. 프랑스가 우승했습니다. 뭐야. 역시 홈그라운드. 네, 그리고 그때 뭐 또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뭐 지단. 네, 그렇죠. 지단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은 프랑스가 우승을 하는 걸로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있었던 획기적인 사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정민님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전 못 갔죠. 저 가보고 싶어요, 너무. 이미 끝났지만, 초등학교 때 저는 아람단을 했었는데, 걸스카우트랑, 걸스카우트랑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은 항상 금강산을 그 체험학습 같은 걸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람단은 항상 수도를 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크면 꼭 가봐야지 했는데,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될 줄 몰랐죠. 현대그룹이 많이 이제 북한 쪽이랑 접촉이 됐었고, 뭐 아시겠지만, 그 정주영 회장 고향이 그쪽이에요. 강원도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북쪽 강원도 그쪽이 고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통일에 대한 또 염원도 컸었고 그쪽에 일가 친척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양세병님이나 이 작가님 안 계셨을 텐데 마차님 기억하시기로 그 정주영 회장이 소떼 몰고 이제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아. 네. 그건 유명하죠, 그 일화는. 네. 그래서 무슨 교육 동화도 있었어요. 뭐. 아, 고양이 그래요? 그리운 할아버지가 뭐 소로 등장을 해서 소로 갖다 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면서 이 뭐야 이게 기억이 나네요. 그냥 할아버지는 아닌데. 네. 뭐야 이게 이렇게 봤던. 네, 하여튼 그 현대그룹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98년도에 2월 14일에 정몽원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이랑 협상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전쟁 전에 내려온 도망친 집안이라 좀 그런 향수가 있었는데 특히 큰어머님이 그쪽이 고향이시거든요. 북한 쪽 강원도. 그래가지고 한번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금강산이 1만 2천 봉 해가지고 그 경치가 아주 수려하잖아요. 그럼요. 진짜 볼거리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항상 국어 시간에 문학 시간에 항상 금강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네.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런 평화 무드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예, 김정일과 포옹하는 그 여담을 말씀드리면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입대한 지 한 2달 됐는데 이렇게 남북 정상 만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그 원래 군인 복무수첩을 주면은 거기 우리의 주적은 맞아.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예, 첫 번째 순서. 19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예,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 이미 이제 당선이 됐고 이제 98년도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 진짜 김대중 대통령 하면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산역사잖아요. 그렇죠. 네, 박정희랑도 붙어봤고. 납치도. 진짜.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직원들, 그 공모돼가지고 유력 야당 후보였었던 김대중 그 당시 후보를 납치해서 일본 공해상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그런 일이죠. 그 최근에 알쓸신잡에서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목포를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포에 오면 흔들린다. 그 말이 뭐랄까 되게 울컥하고 저는 그 말 끝에 혹시 유시민이 눈물을 보이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목포에서 느끼는 감정이 김대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한테는 남다른 대통령?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 그런 부분을 반영했었던 게 그 마차님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IMF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그 모든 짐을 떠안게 되는 대통령직을 취임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또 연설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 눈물의 명연설. 맞아요. 예.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 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이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감치금융에 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이러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다해내서 맞지 않습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장래를 위해서도
국민 앞에 마땅히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이 않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그나마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도 취임이고 그때 당시 이제 전 세계를 달궜던 축제가 있었죠.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리는데 우리가 그때 94년도 미국 월드컵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98년도 월드컵은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게 됐어요. 뭐 선수들도 훌륭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차범근 감독이 그 지휘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예선전에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도쿄 대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대단했었어요. 그때 막 이민성이 그냥 30m인가 거기서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예, 그게 그냥 골문을 찰랑하면서 2대1로 이기는 대단한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죠. 센터링. 그러나 헤딩 전에는 1번 기다리고 다리가 있던 무뎌졌죠. 이기형. 자, 최영수 여유 있게. 자, 좋습니다. 왼발로 치고 슛. 이민성! 골까지야! 이민성! 후반전 41분! 네. 2대1이 됐습니다. 예측한 대로. 1번은 다리가 무뎌져 있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를 잡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분석한 대로 1번 가모시 감독 한 골 앞서면서 수비를 강화한 것, 이것이 결국은 상대가 무너지는 길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미있는 해설 하시는 분들 전성시대라고. 신문선. 네. 그때 나온 건가요? 네, 그때 97년 예선부터 해서 대단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와, 이거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네, 제 성대모사 역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데. 그때 당시에. 어쩐지 이게 툭 하면 툭 나오는 그런 거구나. 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양국 간 관계 복원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탐색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서먹했던 관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중 관계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분석입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단독회담에서 사드 경제보복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2월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연말쯤 북핵 문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다음 달 한중 정상이 다시 만나기 전까지 실무 차원에서 밀도 높은 물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중 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 역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8대 대선을 10개월 앞둔 2012년 2월, 국정원은 온라인 댓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트위터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7월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늘리며 정치 댓글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선 직전인 12월 11일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김모 씨의 댓글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김 씨의 컴퓨터에서 정치적 댓글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김 씨 컴퓨터에서 삭제됐던 관련 파일을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분석팀이 만든 100여 쪽 보고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모두 파기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12월 16일 발표 당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날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찰 간부도 국정원 직원과 50차례 이상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경찰 보도자료 배포 10여 분 뒤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국정원과 국방부에 이어 경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관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서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고 고창석 교사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헌화에 나선 단원고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현장에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운구차는 세월호를 돌아 목포신항을 빠져나갔고 장례식장이 차려진 삼성 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이 고슴도치를 닮아 또치 선생님으로 불린 고 교사는 단원고 체육교사로 발령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대학생 때 인명구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는 침몰 당시에도 학생들의 탈출부터 돕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체육성으로 당연히 살아남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다시 아이들을 구하려고 다시 들어갔다고 하세요. 부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애들 돌보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였습니다. 고 교사는 3일장을 치른 뒤 모레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미수습자 9명 중 4명이 수습된 가운데 단원고 남현철 군,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 씨, 혁규군 부자 등 5명은 미수습자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요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방송을 위해서 우리 저 새날 방송에서 지금 요즘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시는 마차님께서 친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수많은 애청자분들 사이에서 난리예요. 뭐 마차님 관련해서 좀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방송 때문에. 소요는 녹음실도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푸른나무님께서 들으실 텐데 소요는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이거 다른 녹음은 왜 좀 다른가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다른 녹음은 어떻길래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평균 나이대가 지금보다 한 2배 높을걸요. 2배. 2배요. 네. 그리고 오늘 마차님이 나오시는 관계로 소요방송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굳이 콕 집어 말씀해 주시는. 네. 또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새날 소요방송 98화입니다. 98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